IRS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영수증을 잘 챙겨서 보내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이 생각이 굉장히 큰 수만 불짜리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을 완벽하게 지켰어도 감사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1년 전쯤이었나요? IRS가 대대적인 예산을 지원받아서요, 이 부자 감사를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선언했었는데요.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실제로 자산이 1,000만 불 이상 되는 어떤 파트너십의 감사율을 10배나 올리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수치까지 발표했었거든요. 그런데 2026년 지금이요, 상황이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IRS 예산이 일단 다시 삭감이 됐고요. 인력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에 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감사 걱정을 좀 덜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오히려 반대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현실이 반대인지, 어떤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력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IRS는 이제 이걸 무작위로 넓게 그물을 던지는 방식의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요, 타겟을 더 명확하게 해서 조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컨대 대형 복잡한 이 파트너십 LLC 그리고 헤지펀드, 부동산 투자와 같은 복잡한 구조를 가진 고위험 영역을 선별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분야별로 또 챙기는 데 있어서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직 IRS 커미셔너의 표현을 빌리면요, 이렇게 뭐 하면서 순찰을 도는 게 아니라 드론으로 목표를 식별하는 방식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더 무서운 거냐라고 한다면 뭐 너무 당연하긴 할 텐데요. 예전에는 운이 나빠서 이렇게 골라지는 어떤 그런 감사에 걸릴 수도 있었다면, 이제는 어떤 본인의 세금 신고서에서의 어떤 데이터상 이상 패턴이 발견되기 때문에 감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얘기죠. 결국 IRS는요, 이 납세자의 금융 기록이라던가 이 제3자로부터의 정보 보고라던가 아니면 실제 이 해외 금융 범죄 단속이죠, 핀센 네트워크죠, 자료까지도 교차 분석해서 뭔가 이게 make sense가 안 된다, 매칭이 안 된다, reconcile이 안 된다, 이상하다라는 어떤 것들을 체크한 뒤에 감사 대상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시작이 되면 이미 불리한 입장에 서는 것 아니겠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으로요, 미국 세법의 대부분 납세자들이 크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입증 책임이라는 것인데요. 내가 맞다, 맞게 했다, 또는 내가 틀렸다라는 것에 있어서 입증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라는 거예요. 보통의 일반 케이스에서요, 뭐 예를 들어 뭐 크리미널 형사 케이스에서는요, 검사가 피고의 유죄를 증명해야 됩니다. beyond 뭐 reasonable doubt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IRS 감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IRS는요, 당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IRS가 증명할 필요가 없고요. IRS는 질문을 해요. 이게 맞다라는 것, 이게 당신의 포지션 입장이 맞다라는 걸 증명해 보세요 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증명하지 못하면 서포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면 그 공제가 취소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요, 이게 꼭 불법이어서가 아니라 증명하지 못해서, 증거를 보여주지 못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한번 보면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어떤 엔지니어가 있었다고 칠게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해요. 이분이 뭐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임대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거는요, 세법상 뭐 정말 그 자체로 문제될 게 없어요. 허용되는 공제예요. 그런데 만약에 IRS 감사에서요, 에이전트가 이 비용이 왜 당신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를 증명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제공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내가 실제로 발생시킨 그런 비용, 신용카드 명세서 밖에 없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거는요, 손실공제 일부 또는 전부가요, 제한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이게 불법이냐? 불법이라기보다는 내가 계획했던 절세 전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추가로 얘기하자면 중요한 점이 있는데, 세무감사를 처리하는 IRS 직원이요, 물론 당연히 세법 전문가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그들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적인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그에 따른 입장을 정하는 거라기보다는 체크리스트를 따르는 그런 역할을 더 많이 하거든요. 실무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법률 해석을 하는 것보다 해당 서류가 그 체크박스를 채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적으로 먼저 본다는 거죠. 그러니 서류가 안 되면 체크가 안 되는 거니까 불임받을 그런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요, IRS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더 주의 깊게 들여볼까요? 라는 건데요. 이건 미국에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공통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한인들에게도, 한인의 어떤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적용이 되는, 실제로 많이 해당되는 것들일 텐데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손실을 통한 소득 상쇄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부동산 투자나 사업체를 운영해서요, 손실을 만들어서요, W2 소득을 줄이는 전략 사실 많이들 합니다. 스케줄 C 또는 스케줄 E에서 이걸 활용하는 건데요. 이 전략이 잘못된 건 아닌데, 하지만 IRS 시각에서 보면요, 반복적인 손실을 일으킨다라는 거는요, 이런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뭐냐? 이게 진짜 사업이야? 아니면 그냥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마치 취미 활동과 같은 수준의 어떤 대상인데 이걸 써서 세금을 줄이는 건가? 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스케줄 C 자영업이요. 에서 매년 손실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특히 단기 임대요, 숏텀 렌털을 통해서 손실을 만드는 경우가 대표적일 텐데요. 왜 숏텀 렌털도 이게 오디너리 로스로서 다른 우리 아까 얘기했던 W2 소득을 줄이는데 쓸 수 있거든요. 법은 맞는데 이게 정말 맞아?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일부러 세금을 줄이기 위한 도구로서 비즈니스가 아닌데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사업 아니고 세금 회피 수단 아니야? 라는 것들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그런 상황으로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부동산 전문가, real estate professional에 대한 이 지위의 얘기일 텐데요. 부동산 관련 손실을요. 우리가 뭐 감가상각을 크게 일으켜가지고 부동산, 임대부동산 활동에서 서류상 손실을 일으키고 이걸 일반 소득과 상쇄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어떤 절세 도구가 된다. 이 REP가 되면요.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여러 영상에서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놓치는 함정이 있더라. 뭐냐? 이 단기 임대와 REPS를 섣불리 섞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세법은요 2가지 단계로 봅니다. 첫째, 본인의 임대 활동이요 평균 7일 이하의 단기 임대처럼 일반적인 렌털 액티비티가 아니라 거기에서 빠지는 예외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답이 yes라면 이거는 임대업이 아니라 일반 사업, 트레이더 비즈니스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참여했는지, 이걸 material participation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따져서 손실의 공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부동산 전문인에게 요구되는 이 750시간의 시간, 이 부동산 업에 사용된 시간의 규칙이라는 것은 이러한 실질적인 참여를 증명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2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나는 부동산 전문인이니까 단기 임대 손실도 무조건 공제된다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금융계좌 신고 문제인데요. 미국에 거주하는 분들이요, 또는 뭐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사람들, 영주권 시민권자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즉 은행 계좌, 뭐 증권 계좌, 보험 상품 이런 것들은요 FBAR 그리고 FATCA에 따라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계좌의 잔액이 10,000불을 넘으면 FBAR 신고 대상이고요. 또 특정 기준을 초과하면 FATCA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폼 8938도 같이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고를 놓쳤을 때의 결과는 단순한 어떤 벌과금의 추징이 아니고요. 의도적이지 않은 그러한 위반이라 하더라도 근거법은요, 기본법은 연간 최대 10,000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거였었고요. 그 얘기를 했고요. 또 의도적인 어떤 악의적인 고의적인 위반으로 판단되면 벌금이 더 무시무시해진다는 거죠. 계좌 잔액의 50% 또는 100,000불. 이게 또 최근에 인플레이션 적용이 되면 165,000불이 되는데 이 중에 더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되고 또 아주 악성일 경우는 또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물론 여기에 지금 걱정을 할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합법적으로 내가 이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은 있겠으나 애초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긁어부스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있고 또는 한국에 상당한 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이게 어딧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IRS의 감사라는 건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어떤 산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한 모든 활동을 법적 기준에 따라 증명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거죠. 내가 법을 잘 지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내용을 서포트할 수 있어야 된다.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본인의 상황과 뭐 겹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경우, 특히 뭐 부동산 전문인이라던가 해외 자산 신고 부분에서 불확실한 게 있는 분들은요, 한 번쯤 내가 이거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분야의 어떤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꼭 고려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긴 후에 대응하는 것보다는요, 미리 시스템을 갖춰서 대비하고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뭐 두말할 나위 없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적은 비용을 들이는 그런 솔루션이 될 테니까요.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다룬 주제와 관련해서요, 또 추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나 저희 제이슨 컴퍼니 전문가들과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이러한 정보들 전달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